우리는 언제까지 나이키, 아디다스의 OEM, ODM만 하고 살 거냐. 한국에서 또 브랜드를 키워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같이 나가보자. 창고에 들어와 있는 게 10억짜리인데 다 폐기하자. 10개월 걸렸는데 300~40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 패션 업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르무똥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르무똥 대표이사 허민수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그냥 계속 돈만 빌리러 다닌 것 같아요. 저는 8년을 계속 돈만 빌리러 다닌 것 같아요. 그 회사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오게 됐었던 거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 블루오션 이론은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그 물결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에 가치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장 큰 시장이 뭘까? 의식주에 관련된 시장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구나. 신발 시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신발 시장을 봤더니 어떠셨어요? 내가 진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닙니다. 진입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대기업의 아성, 나이키, 아디다스 뭐 등등들의 회사들이 전체 시장의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발 시장이 생각보다는 국내 시장으로만 좁혀보더라도 10조의 시장이더라고요. 그 10조 시장에서 85%를 제외하더라도 1.5조 시장이니까 작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한 20~30% 한다 하더라도 한 3천억은 하겠네?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내가 타겟팅할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다 망했을까라고 보니까 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망한 이유대로 안 하면 나는 살아남겠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스테디셀러를 만들어야 되고, 패셔너블이나 시저너블을 지향하지 않고, 그러려고 하면 그 카테고리는 뭘까? 그게 이제 컴포트화 시장이구나. 패션이라든지 시즌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편한 신발일 때 고르는 시장이구나. 그러면 나도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키와 아디다스 가지 않는 시장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시장을 타겟팅한 겁니다. 고객들이 말하는 편안함이 뭘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항상 걸어 다니니까 그 충격이 발바닥에서 오는 거니까, 이 발바닥 부분이 그 신발로 말하면은 아웃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편하면 편하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하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고객들의 리뷰들을 보게 된 거고, 다른 회사들의 아침에 나올 때는 발이 좀 얄쌀한데 저녁에 들어갈 때는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좀 부어지거든요. 발등이 부었을 때는 고객들이 막 신발을 벗고 싶다, 뭐 깝깝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등이 부었을 때도 발이 편안하면 되겠네. 결국 신발 중에 아웃솔만 집중하는 것보다 어퍼에도 또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탄생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가 아웃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기술은 우리가 잘 차용해서 쓰면 되고, 이 어퍼 쪽은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퍼용 원단을 잘 만들면 원부자재 시장에서 1등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키 납품할 수도 있고 아디다스 납품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으로 원단에 먼저 이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찾으신 게 그 메리노 울이라는 그 소재였던 거죠.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신발용 원단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2016년도에. 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급 그 원단이기 때문에 비싸서 고급 의류 이런 데다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컨셉을 잡았던 거는 삭스리스 슈즈에 가장 어울리는 원단. 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피부기 때문에 쾌적한 상태에 있는 게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온습도가 잘 조절된 상태로 피부가 있다 보면 쾌적하게 느끼잖아요. 그게 편하다함을 느낀다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울을 소재로 해서 플렉시빌리티를 주게 되면 가장 편안한 원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과 이제 기결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울을 선택하게 된 거고, 이거는 제가 첫 직장을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원단을 개발해서 기능성 그 원단,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원단, 그다음에 항공기용 원단, 철도청용 원단 이런 데를 납품하는 회사에 우리나라 1등 브랜드에서 기획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원단에 대한 건 좀 익숙해서 매칭이 이제 쉬웠던 거인 거고.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경험이 독이 된 케이스인 거죠. 이제 신발 산업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룰 아닌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 룰을 깬 거잖아요.
옷 원단을 가지고 와서 이 비싼 원단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만들어? 저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원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신발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면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인 거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죠. 4-5군데의 대표님들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실패를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한 거죠. 조금만 좀 도와달라. 한 획을 긋고 싶다 신발 시장에. 우리는 언제까지 나이키, 아디다스의 OEM, ODM만 하고 살 거냐. 한국에서 또 브랜드를 키워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신 그 회사가 있는데 눈빛을 본 것 같아요. 안 돼도 좋으니까 당신 믿고 한번 그냥 같이 해보자. 이런 이제 손을 잡아주신 그 사장님이 있으셨어요. 그 사장님 역시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시행착오를 겪고 그 원단이 이게 파손되는 이유는 실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단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만들어 봐서 테스트 해봐야 이게 내구성이 있네 없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만 번의 테스트가 아니고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튜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고객들의 편안함이나 또 고객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발 모양도 다르고 걷는 형태도 다르고 땀이 많이 나오는 사람, 적게 나오는 사람, 발이 불편한 사람, 안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는 저희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객들의 얘기들이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원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걸 막 폐기하고 막 다시 만들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봤는데 보통 신발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제 찍어내는 방식인데 저희는 롯마다 그 품질 검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주려고 했던 편안함을 가져가는가를 롯마다 검사를 해요. 신발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모든 공정들이 오늘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하고 내일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도 어제 만들었던 그만큼의 변화를 만드는가는 기획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롯마다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제 신발을 신어보고 맞네 안 맞네 와인을 테스트하는 소믈리에처럼 테스트해서 그 미세한 것들을 잡아내는 공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왈라비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한 1억치가 되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 와서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만족했는데 1%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어디인가 모르게 본딩에서 바뀌었던 봉제에서 바뀌었던 폰도 작업을 0.1mm를 해야 되는데 0.2mm를 한 것 같은 느낌? 편안함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직원들하고.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는. 그때는 매출 20억 할 때인데 1억치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제 가치가 제조 공장까지 우리 외주업체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제 고객한테 그 전달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보는 자리에서 직원들 다 불러서 완제품을 창고 안에서 가위를 다 주고 다 잘라버렸던 게 첫 번째 계기였던 거고, 두 번째는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려고 하면 1년을 걸려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즌마다 30쪽, 40쪽, 50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저희는 1년에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그만큼 진심을 담지 않으면 고객은 불편하니까 저희 신발을 사주는 이유고, 그래서 저희는 정성을 들여서 탕양을 다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희 8년 동안 했는데 8스큐밖에 없어요. 올여름에 런칭시키려고 6월 4일 날 런칭시키려고 했던 슬리퍼를 만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개월 걸려서 슬리퍼가 만들어지고 창고 안에 들어와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하고 내일 이제 배송되는 날짜인데 배송되기 전에 제가 슬리퍼를 다시 한번 신어봤는데 편하긴 편한데 저는 모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슬리퍼에서 주고자 했던 가치는 임산부들이 신었을 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 근데 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이 아닌 거예요. 편하긴 한데 제 임산부한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을 주려고 한 거지 일반인들한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창고에 들어와 있는 게 10억짜리인데 다 폐기하자. 10개월 걸렸는데 지금도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내년 2년에 걸려서 신발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개발 기간 돈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팔 게 없다 하더라도 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직원분들의 노력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세요? 대표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는 눈물도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는 버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결국 누구하고 소통을 하나? 고객하고 소통하는데 고객이 이 브랜드 가치를 키워주는 거지 우리가 매번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근데 개발자의 입장에서 그걸 아무리 가치가 넣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전달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10년째 계속 했던 얘기여가지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창업을 하셨던 당시에 나이가 45이신데 왜 조금 더 일찍 실행에 옮기진 않으셨어요? 10년 뒤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IMF가 터졌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직장도 갈 데가 없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형하고 없고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어요. 밴딩 머신, 자판기 한 2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죠. 무대뽀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해서 좀 배워서 사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실물로 MBA 과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MBA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는 기획실밖에 없으니까 그때 29, 7월 달에 이제 기획실에 첫 발을 디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10년에서 15년 정도 배워서 하산해야 되겠다. 나 창업할 거니까 관점이 좀 다르셨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일이든 오너십을 가졌어요. 제가 대표라면 어떻게 이 사안을 결정하고 했을까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난 다 경험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제 나서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실패도 또 제 경험이니까 독특했어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주 5일 근무하고 이틀은 좀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틀 쉬는 일자가 있으면 하루도 연차를 내서 제가 해외에 전시회를 돌아다녔어요. 제 돈을 가지고 제 비용으로.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 제 성장한 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제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세로 항상 직장 생활을 한 16년 항상 그런 자세였어요. 15년, 16년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시면 안주하게 되고 내가 여기 벗어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제가 항상 이제 기획실에 있을 때도 후배들한테 했던 말들이 그거였거든요. 경험이 독이다. 보통 사람들은 기존에 가져왔던 자기의 커리어를 깊이 있게 쌓아가면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혁신할 수 없고 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후배들한테 잘 전달하려고 하면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가졌던 경험 자체를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버려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도. 회사에 다니시면서 계속 아이템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모바일 액세서리를 파는 회사로 처음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회사를 나오면서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었었어요. 제가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아이템을 시작하게 되면 전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모바일 쪽 시장이 워낙 컸었던 거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장 자체가 휴대폰 케이스였었고 이 기술적인 난제가 부딪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지경까지 오게 됐었던 거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서 블루오션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블루오션 이론은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그 물결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작은 업체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레드오션 시장에서 블루오션에 가치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장 큰 시장이 뭘까? 의식주에 관련된 시장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구나. 신발 시장을 보게 된 겁니다. 계속 뭔가 평탄한 사실 성장만 해오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막 각자 막 자기가 좀 막 사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좀 지켜보자 막 이런 일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창업을 한 것도 제 전 직장의 후배들 저만 믿고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맨땅 헤딩하러 나온 거죠. 첫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하다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니고 내가 다시 커서 너네들 다시 불러줄 테니까 미안하다. 나는 월급 줄 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으로 다 가라. 내가 혼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통보를 하고 이제 보내는 단계였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나왔던 직장 동료들 중에 지금 이사분들이죠. 자기 아파트 담보를 잡혀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해 와서 형 죽을 때까지 같이 갑시다. 형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이 돈 보태 써요. 그 친구들도 이제 애가 태어나고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출 다 끌고 와서 저한테 그냥 아무 적어 없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확고하게 더 결심을 한 거죠. 내가 평생을 책임지겠다. 저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그냥 계속 돈만 빌리러 다닌 것 같아요. 저는 8년을 계속 돈만 빌리러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사나 신발 5켤레 들고 서울의 거리를 그냥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만나야 되는 시기였었고 제가 잘났거나 르무동이 잘났거나 이게 아니고 그런 여러 기운들이 와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에 일단은 첫 제품이 나오고 그게 4년 만에 흑자 달성을 하셨어요. 그때가 완전 코로나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흑자를 하실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이렇게밖에 이제 마케팅 예산을 안 쓸 때였었거든요. 저희 마케팅 방식 자체가 전략 자체가 돈을 써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는 그냥 체험하게 만들자. 체험하신 분들이 자기가 한 쪽 더 구매하게 만들자. 여기에 이제 좀 포커싱을 또 썼어요.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당연히 한 족을 더 살 것이고 옆에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거다. 사업적으로는 그게 넣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가 르무똥은 스테디셀러로 좀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목적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홈쇼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사몰 채널에서 위주로 판매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채널 좀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고객분들한테 더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17, 18, 19, 20, 21 그 5년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만 족 가까이 이제 팔게 됐어요. 이 비싼 신발을 15만 족 정도 팔다 보니까 고객의 이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잖아요. 고객의 목소리들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패션 카테고리에서 반품률이 한 30% 이상 되거든요. 저희는 5년 누적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7%, 8%밖에 안 되더라고요. 5년, 6년을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 가치를 알리면 대대적으로 또 성장하겠다라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이제 그 파트너인 부스트즈를 만났던 거고 그 부스트즈하고 손잡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TV라든지 다른 채널들로 더 예산을 확대하자. 22년이구나. 12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을 한번 하게 된 거죠. 두려움을 안고 신발은 꾸밀수록 더 무겁고 두꺼워지니까. 그달부터 고객분들이 반응이 온 거죠. 저희가 이제 마케팅도 물론 잘했지만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고객분들의 리뷰가 쌓여 있었고 그런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려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사실 또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쪽을 택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왜일까요? 그게 이제 그 신발 업체들 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의 매장을 늘려서 신발을 좋건 안 좋건 막 찍어내서 매장이 막 진열하고 하다 보니까 재고에 지쳐서 망했거든요. 그것도 분석 원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재고를 안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은 신어보거나 눈으로 안 봐도 또 되는 거니까 그만큼 자신 있었던 거죠. 교환을 무료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는 신어보면 반품 안 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경험 못 하시는데 이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신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라. 무료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마케팅 활동들을 한 게 이거 하나 하고 하나는 21일 챌린지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같은 행동을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발이 주고자 하는 가치가 이 사람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걷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잖아요. 21일 동안 제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시면 리워드를 드려가지고 새 신발을 하나 살 수 있게끔 드려요.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서는 매일 막 1000명, 2000명씩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걷는 습관 들었다고 해서 좋아하시고 걷고 나니까 신발 한 적 더 주니까 본인 가족들한테 또 줘서 좋아하시고 물론 저희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가치들이 이제 계속 전달되는 활동들이니까 이 두 가지 마케팅은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있고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씩 이렇게 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성장은 3-400%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 패션 업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건 다 고객분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마케팅 어떤 전략이나 숫자적인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단계별로 좀 가져가셨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덜 팔자가 전략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지 이제 덜 파는 거죠. 더 팔려고 하면 무리한 마케팅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훼손되고 덜 팔게 되면 저희 본질적인 걸 계속 집중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의 바이럴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출 목표나 판매 목표나 마케팅 목표를 세우면 제가 도리어 아니야 그거보다 줄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 목표 같은 거는 위에서 터무니없는 탑다운으로 네네네. 목표가 이제 내려오면 네. 그냥 그거에 맞춰서 직원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30% 이상 저보다 30% 정도를 더 계획을 세워오고 그렇게 급박하게 성장하는 브랜드보다는 서서히 스며들어서 정말 국민 신발 브랜드가 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가자라고 하는 거가 제
사업 전략이어서 조금씩 누르고 있습니다. 르무통이 잘 되니까 표님 주변에서도 되게 조언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라. 그 본질적인 가치가 고객분들한테 도달이 될 거고 도달이 됐을 때 사랑을 해주는 거지. 내가 아무리 그거를 잊어버리고 마케팅이나 뭐를 해가지고 예쁘게 한다 한들 잠깐은 올라올 수 있어도 스테디셀러는 못 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을 버텨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아니고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왜 고객한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지 그 어려움도 버텨내는 건데 IP를 해외에서 사와가지고 붙여가지고 돈 많이 투여해서 유행을 그냥 만들어서 3년 5년 쓰다가 또 다른 IP로 옮겨가고 그 브랜드들은 다 해외 브랜드들을 그냥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방식은 오직 하나. 내 브랜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객이 알아주기 전까지 언제 알아줄지 모르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일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알아줄 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고 그 가치에 훼손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가 편안함인데 그럼 편안함을 알아주는 데를 계속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인 건데 판매 잘 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편안함은 조금 손을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르무통의 가치는 편안함이다. 근데 그 편안함을 돈으로 맞바꿀 수 없다. K-패션의 신발 브랜드로 좀 우뚝 성장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한 획을 긋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저런 브랜드가 있네. 신발 브랜드가 국산 브랜드 자부심, 르무통 이런 자부심을 좀 갖게 해주고 싶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해외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